박성철은 형을 폐수구 아래에 묻었습니다. 1998년 11월 부산이었습니다. 그 폐수구가 있던 건물은 형이 평생 일궈온 요양원이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형사가 뒤졌고 동생을 의심했지만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박성철은 그 상태로 나라 밖으로 나갔고 4년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형인 박성준은 늙고 병든 사람들이 마지막을 편히 보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위해 15년을 버텼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낡은 수첩 한 권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혀있던 메모 몇 줄이 박성철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수첩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8년 11월에 부산은 유난히 일찍 추워졌습니다. 해운대 쪽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골목 사이를 파고들던 그 시절, 부산 외곽의 한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요양원에서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제법 규모가 크다고 알려진 곳이었어요. 입소 노인만 해도 50여 명이 넘었고 직원도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건물은 낡았지만 정원이 넓었고 언덕 위에 있어서 맑은 날이면 멀리 바다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요양원을 15년 넘게 이끌어온 사람이 박성준 원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성준 원장은 이 요양원을 일군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업계에 뛰어들어 허름한 작은 시설 하나에서 시작해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요양원을 부산에서 손꼽히는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성격은 꼼꼼하고 원칙적이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엄하지만 노인들한테는 자상했다고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998년 11월 9일 밤 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눈치챈 사람은 야간 당직을 서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평소 박성준 원장은 밤 9시쯤이면 퇴근을 했는데 그날은 10시가 넘어도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투도 걸려 있었습니다. 지갑과 차 열쇠도 서랍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원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직 간호조무사는 처음에는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최기성 형사가 출동한 것은 1998년 11월 9일 자정이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최기성 형사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안은 적막했습니다. 노인들은 잠들어 있었고 몇몇 직원들은 복도에 서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기성 형사는 곧바로 요양원 내부를 살폈습니다. 사무실, 복도, 식당, 화장실,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박성준 원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박성철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원장의 동생 박성철이었습니다. 그는 이사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크지 않았습니다. 형이 모든 것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박성철은 경찰 신고를 받고 직접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형사에게 형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자신도 걱정이 된다. 빨리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기성 형사는 박성철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속으로 메모했습니다. 이 남자의 눈이 촉촉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말을 하고 있었지만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게 꼭 이상한 것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 표현 방식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형사라는 직업은 그런 작은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양원의 내부 사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형제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박성준은 일찌감치 독립해서 혼자 힘으로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박성철은 한참 뒤에야 이 요양원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형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박성준은 그 동생을 받아들였고 이사직함을 줬습니다. 하지만 경영권과 재산은 철저하게 형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1998년 들어서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원장이 요양원의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당시 요양원 업계에 대형 법인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고, 박성준은 이 시점에 요양원을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박성철에게 돌아갈 몫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요양원의 소유권은 박성준 단독이었고, 박성철은 급여를 받는 이사에 불과했으니까요.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쯤 형제가 원장실에서 크게 다퉜다고 했습니다. 벽 너머로 고성이 들렸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성철이 붉은 얼굴로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마주쳐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박성철은 이유 없이 직원들에게 신경질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최기성 형사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건 이튿날 직원들을 탐문하면서였습니다. 형사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탐문 수사는 사흘째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요양원 주변의 이웃들, 인근 가게 주인들, 요양원을 드나들던 납품 업체 사람들까지 최기성 형사와 동료 형사들은 주변 골목골목을 발로 뛰며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날 밤 박성준 원장이 요양원 밖으로 나오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양원 정문을 지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봤을 텐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외투도 있고 지갑도 있고 차 열쇠도 있는데 정문으로 나간 흔적도 없다면 이 사람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형사들의 시선이 요양원 내부로 다시 향했습니다. 요양원 건물 뒤편에는 외부와 연결된 작은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시설 폐기물이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로였는데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확인해 보니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자물쇠는 제자리에 걸려 있었지만 잠금 장치가 해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통로 끝에 폐수구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멘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위에는 철제 덮개가 덮여 있었는데 그 덮개 주변에 뭔가 끌린 것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감식팀을 불렀습니다. 감식팀이 도착해 루미놀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놀은 혈흔이 있던 자리에 반응해 푸른 빛을 내는 시약입니다. 당시 감식 기술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폐수구 주변 바닥에 루미놀을 뿌리자 희미하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혈흔 반응이었습니다. 형사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감식팀은 신중하게 폐수구 주변 토양과 그 안에 남은 잔여물들을 채취했습니다. 폐수구 내부는 오랫동안 쌓인 오염 물질과 오수로 뒤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 섬유 조각들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옷에서 뜯겨나온 것으로 보이는 작은 섬유 조각들이었습니다. 감식팀은 이 샘플들을 전부 채취해 밀봉했습니다. 토양 샘플도 함께 봉인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밀 분석이 불가능했지만 일단 증거물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루미놀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리에 혈흔이 있었다는 의미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구의 혈흔인지 언제 생긴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특성상 노인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고 시설 관리 중 부상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변호인 측이 이 부분을 파고들면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혈흔만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당시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폐수구 내부를 더 깊이 수색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수와 함께 외부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그것 역시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수사는 막혔습니다. 박성철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침착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요양원에 잠깐 들렀다가 일찍 퇴근했고 그 뒤로는 집을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박성철을 의심했지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벽에 부딪혀 있던 사건 발생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최기성 형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요양원 바로 뒤편 언덕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나이 든 남성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뭔가 이상한 것을 봤는데 경찰에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요. 최기성 형사는 그날 오후 바로 그 주민을 찾아갔습니다. 주민이 진술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9일 밤, 그러니까 박성준 원장이 사라진 그날 밤, 늦게 그는 집 뒷창문을 통해 요양원 쪽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무심코 내다봤는데 요양원 뒤편 통로 쪽에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손전등 같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둘이었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최기성 형사는 그 자리에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뭔가를 끌고 갔다는 것. 폐수구 덮개 주변에 끌린 흔적. 두 사람.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달아올랐습니다. 박성철의 알리바이를 재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진술이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거리가 있었고 불빛만 봤지 얼굴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라 형체도 흐릿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심증은 있었습니다. 그 심증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증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루미놀 반응, 섬유 조각, 잠기지 않은 통로 자물쇠, 한밤의 목격담. 조각들이 있었지만 완성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발생 2달이 지나면서 수사는 사실상 진전을 멈췄습니다. 박성준 원장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로 접수된 사건은 변사 의심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시신이 없으니 수사는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입건하려면 사망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최기성 형사는 그 시간 동안 박성철의 행적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성철은 요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장악했습니다. 형이 없는 사이 이사로서 요양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갑자기 지시 체계가 바뀐 것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사였던 사람이 오늘부터 원장처럼 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박성철은 형의 재산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장부, 계약서, 부동산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직원들은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 최기성 형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 직원의 제보 덕분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이 자꾸 원장님 서류를 뒤진다고요. 뭔가를 찾는 것 같다고요. 그게 불안하다고요. 형사는 이 정보를 수사 기록에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이 실종된 상황에서 동생이 요양원 서류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수사에 힘이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건 발생 넉 달째 되던 무렵 요양원 직원 한 명이 경찰서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당직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처음 실종 신고를 한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박성철 이사가 자신한테 원장님이 사라지기
며칠 전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겠다는 말을 했었다고 전해달라고 압박했다고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이사님이 계속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한다고요. 이것은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진술이었습니다. 만약 박성준이 스스로 어딘가로 떠났다는 증언이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되고 범죄 수사는 근거를 잃게 됩니다. 최기성 형사는 이 간호조무사를 보호하면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박성철이 증인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진술과 박성철의 부인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기소를 주저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최기성 형사는 그해 겨울이 끝날 무렵 수사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꺼내 읽었습니다. 폐수구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과 섬유 조각들, 루미놀 반응 사진들. 이 샘플들은 감식팀 규정에 따라 밀봉된 상태로 증거물 보관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 샘플에서 더 이상의 정보를 뽑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혈흔이 누구 것인지, 섬유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기성 형사는 그 샘플 봉투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봉인 날짜를 적고 냉암소 보관 지시를 내렸습니다.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이 안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었지만 그 희망이 아니면 이 사건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99년 봄,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박성철은 그 후로도 계속 운영했습니다. 형의 실종으로 인한 상속 절차가 복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처음의 불안과 의혹은 일상의 무게 앞에서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최기성 형사만 혼자서 그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끔 퇴근길에 그 언덕 위 요양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건물 안에 있는 누군가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박성철은 그 시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나 했습니다. 모든 수사가 멈추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그 시기에 그는 돌연 짐을 쌌습니다. 그렇다면 박성철이 조용히 해외로 떠나버린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형제 사이에서 싹튼 탐욕이 결국 한 생명을 폐수구 아래로 밀어 넣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성철은 왜 갑자기 나라를 떠났을까요? 증거물 창고에 잠들어 있는 그 샘플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2000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던 그 무렵 박성철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행선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요양원 운영권을 지인에게 위임했고 개인 짐을 정리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업 때문에 잠시 나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가 4년이 됐습니다. 최기성 형사가 박성철의 출국 사실을 안 것은 출국 후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형사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피의자로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핵심 참고인이 출국했다는 것은 수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출국 금지를 신청하려면 혐의를 소명해야 했는데 당시 수사 기록으로는 그 소명이 불가능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으니까요. 법원이 출국 금지를 인용해줄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박성철은 그렇게 합법적으로 나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사팀은 필리핀 현지에서 박성철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수사 공조 체계는 지금처럼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박성철은 마닐라에서 세부로, 세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일정한 거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결국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파일은 두꺼운 봉투 안에 담겨 창고 선반에 올라갔습니다. 피해자 박성준의 이름이 적힌 그 봉투 위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갔습니다.
요양원은 간판을 바꿨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요양원이 들어섰고 이름도 바뀌었으며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폐수구는 콘크리트로 덮였습니다. 1998년의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남지 않게 됐습니다. 최기성 형사는 그 후로도 몇 년을 더 그 사건을 놓지 않았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수사 기록을 꺼내봤고 혹시 놓친 게 없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증인도, 물증도, 그 무엇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은 후임자에게 넘어갔고 후임자도 얼마 뒤 다른 사건들에 치여 그 봉투를 선반에 올려두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성철이 귀국한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필리핀에 나가 있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현지에서 조용히 지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로부터 다시 2년이 지난 2006년이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에 미제사건팀이 공식적으로 꾸려졌습니다. 오래된 미해결 사건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수사, 기법이나 기술을 적용해 사건을 다시 열어보는 것이 이 팀의 임무였습니다. 이도현 형사가 이 팀에 배치됐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30대 후반의 인물이었습니다. 꼼꼼하고 집요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팀에 배치되자마자 오래된 미제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건의 파일을 훑었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의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증인은 죽었거나 연락이 끊겼고 증거는 소실됐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멈춘 파일이 있었습니다. 1998년 요양원 원장 박성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그 파일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루미놀 반응, 폐수구, 섬유 조각, 한밤의 목격담, 증인 회유 정황, 그리고 핵심 참고인의 갑작스러운 출국. 이 모든 정황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왜 여기서 멈춘 것일까요? 파일 맨 뒤쪽에 최기성 형사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폐수구 채취 샘플, 증거물 보관소 냉암소 보관, 당시 기술 한계로 추가 분석 불가, 향후 기술 발전 시 재감정 요망. 이도현 형사는 그 메모를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샘플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거물 보관소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도현 형사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샘플이 있었습니다. 8년 전 최기성 형사가 봉인한 그 토양 샘플과 섬유 조각들이 냉암소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관은 샘플 봉투를 받아들고 먼저 보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감정관은 봉투를 개봉하기 전에 이도현 형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요. 토양 샘플 안의 유기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고 섬유 조직도 산화됩니다. 8년이 지난 샘플에서 완전한 DNA를 추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토양 샘플은 밀봉 상태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냉암소 보관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빛도 없고 온도 변화도 적은 환경에서는 유기물의 분해 속도가 상온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샘플 봉투 안쪽은 약간의 습기와 함께 토양이 굳어 있었지만 형태는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섬유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었는데 일부는 변색이 심했습니다. 그러나 섬유 자체의 조직 구조는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관은 며칠에 걸쳐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토양 샘플에서 혈액 성분의 흔적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8년이 지난 시점에서 혈흔의 헤모글로빈 성분은 대부분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DNA 프로파일을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 DNA는 달랐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액 DNA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극도로 훼손된 시료에서도 일부 서열을 읽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정관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한 일치는 아니지만 토양 샘플에서 검출된 미토콘드리아 DNA 서열이 박성준의 혈연 가족에게서 채취한 표준 시료와 일부 구간에서 일치한다고요. 완전한 동일인 확정은 아니지만 이 혈흔이 박성준과 같은 목의 혈통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섬유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수구에서 채취된 섬유 조각은 작업복에서 나오는 특수 혼방 직물이었습니다. 일반 의류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원단 조성이었는데 특정 시설 관리용 작업복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재였습니다. 감정관은 그 원단의 조성 비율과 재직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990년대 후반 국내 특정 제조사에서 생산된 시설 관리용 작업복 원단과 동일한 조성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수사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설 관리 직원들은 공통된 작업복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사 기록 안에 그 작업복 납품 업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납품 업체와 원단 제조사를 추적하자 제조사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폐수구에서 발견된 섬유가 요양원 시설 관리 직원의 작업복에서 나왔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설 관리 직원. 이도현 형사의 머릿속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태호였습니다. 수사 기록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1998년 당시 요양원의 시설 관리 담당 직원 김태호는 사건 발생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 기록이 파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일찍 퇴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그 진술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공소시효였습니다. 당시 법률 기준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06년은 사건 발생 후 8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니 시효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도현 형사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박성철의 해외 체류 기간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도피를 통해 시효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조항이었습니다. 박성철이 필리핀에 있었던 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년이었습니다. 이 4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질적인 공소시효는 1998년 사건 발생 시점에서 4년이 더해진 2017년까지였습니다. 2006년 체포는 명백히 시효 내였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박성철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귀국 후 박성철은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떠나 있었지만 한국 안에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그의 귀국 날짜와 현주소가 확인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사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부분 일치, 섬유 원단 일치, 증인 회유 정황, 해외 도피 이력, 이 모든 것이 더해지자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 당일 아침 이도현 형사는 팀원들과 함께 박성철의 가게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성철이 나왔습니다. 50대가 된 그는 머리가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형사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성준 원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를 체포한다고요.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체포된 것은 박성철이 잡힌 날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박성철을 체포하자마자 곧바로 김태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안에 있던 직원 명부에서 김태호의 이름을 찾았고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요양원을 그만두고 다른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찾아갔을 때 김태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는 순간 형사들의 얼굴을 보고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조용히 연행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어떻게 맞부딪히는지를 그들 자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그 점을 철저하게 활용했습니다. 박성철은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신은 그날 밤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과 사이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태호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호가 형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고 자기도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사후에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해외로 나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김태호가 무서웠다고요. 이도현 형사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호가 왜 혼자서 아무런 동기도 없이 요양원 원장을 죽이겠냐고요. 박성철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김태호가 박성준에게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김태호에게 줄 돈을 안 줬다고요. 이도현 형사는 그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김태호의 조사실로 갔습니다. 김태호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박성철처럼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박성철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자신은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박성철이 형을 없애면 요양원을 통째로 물려주겠다고 했다고요. 이도현 형사는 물었습니다. 그날 밤 폐수구 앞에 있었느냐고요.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태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박성철이 원장실에서 박성준을 제압했고 자신은 운반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폐수구까지 끌고 간 것은 둘이 함께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은 박성철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약속받았고 겁이 나서 거절하지 못했다고요. 두 진술이 충돌했습니다. 박성철은 김태호가 단독 범행이라고 했고 김태호는 박성철이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진실의 일부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두 진술을 나란히 놓고 들여다봤습니다. 김태호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폐수구까지 끌고 간 경로, 그날 밤 날씨, 둘이 나눈 대화의 단편들,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니면 만들어내기 어려운 디테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철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김태호가 단독으로 저질렀다고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모호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지만 언제, 어떻게, 어디서 알았는지를 물으면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오히려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만으로 주범과 공범을 가르려면 어느 쪽 진술이 진실인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부분 일치와 섬유 원단 일치는 범행 장소를 특정하는데 도움이 됐지만 누가 주도했는지를 가리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이도현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주범과 공범을 분리해서 입증할 결정적인 것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요. 이도현 형사는 다시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펼쳤습니다. 그 안에서 아직 자신이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8년간 증거물 보관소에서 샘플이 살아남았듯이 어딘가에 또 다른 것이 살아남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김태호가 혼자서 조용히 간직하고 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박성철은 김태호 탓을, 김태호는 박성철 탓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가리키는데 진짜 주범은 누구일까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드디어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파트 1. 이도현 형사가 수사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읽기 시작한 것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조사실 불빛 아래 두꺼운 파일을 펼치고 8년 전 최기성 형사가 작성한 탐문 기록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직원 진술, 현장 감식 기록, 참고인 목록.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놓친 것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김태호의 직무 내역이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이라는 직무는 단순한 청소나 잡무가 아니었습니다. 건물 전체의 설비를 관리하고 수리 내역을 기록하고 자재 출납을 확인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은 대부분 수기 작업 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날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기본 관행이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파일 안에서 김태호의 작업 일지에 대한 언급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초동 수사 당시 작업 일지를 확보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압수했다는 기록도, 확인했다는 기록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도현 형사는 김태호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시설 관리 일을 하면서 작업 일지를 썼느냐고요. 김태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것을 이도현 형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태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썼다고 했습니다. 매일 썼다고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 일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요. 김태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조사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태호가 말했습니다. 집에 있을 것 같다고요. 창고 안쪽에 오래된 물건들을 넣어둔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이도현 형사는 그날 오후 김태호의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김태호의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 일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호의 아내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용하다만 공구, 영수증 묶음,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고무줄로 묶인 낡은 수첩 여러 권이 있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그 수첩들을 꺼냈습니다. 표지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 해가 바뀔 때마다 새 수첩을 쓴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1998년이라고 적힌 수첩을 집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수첩 안에는 날짜별로 작업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에 어느 설비를 점검했다. 자재를 얼마나 썼다. 누구한테 보고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11월 초의 기록에서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그 날짜 아래에 다른 내용들과 섞여 작은 글씨로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본문 옆 여백에 따로 적은 것이었는데 마치 급하게 받아 적은 것처럼 글씨가 흘겨져 있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그 메모를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이사님 지시 11월 9일 밤 뒷문 열어둘 것 이후 지시 따를 것 끝나면 봉투 준다고 했음. 형사는 그 수첩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사님 지시 박성철의 지시였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이미 날짜가 특정되어 있었습니다. 11월 9일 밤 뒷문을 열어두라는 지시 이후 지시를 따르라는 말 그리고 끝나면 봉투를 준다는 약속. 이것은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은 박성철이었습니다. 김태호가 혼자 꾸민 일이라는 박성철의 진술은 이 메모 한 줄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수첩을 증거물 봉투에 넣으면서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됐다고 했습니다. 작업일지가 확보된 다음 날 박성철이 다시 조사실로 불려왔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채 박성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체포 이후 지내는 것은 괜찮냐고, 변호인과 이야기는 잘 됐냐고요. 박성철은 경계하면서도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이도현 형사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물이 확보됐다고요. 박성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증거냐고 물었습니다. 형사는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증거물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적힌 페이지를 펼쳐 박성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박성철이 그 페이지를 바라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 몇 초가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철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금씩 떨렸습니다. 형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박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김태호가 혼자 적은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님 지시라는 말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김태호가 뭔가를 오해해서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 9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요.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사건 당일 날짜와 뒷문 개방 지시가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요. 박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뒷문은 원래 잠겨 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열려 있었다고요. 실제로 자물쇠가 해제된 상태로 발견됐고 그것은 1998년 최기성 형사의 수사 기록에 이미 기재되어 있다고요. 수첩 메모와 현장 기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고요. 박성철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기도 그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형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투다가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김태호가 단독 범행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날짜를 특정해 뒷문을 열어두라고 지시한 것이 계획이 아니라면 무엇이냐고요. 박성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성철의 변호인은 작업일지, 메모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김태호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후에 적어 넣은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첩이 오래된 것은 맞지만 특정 페이지에 나중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첩 잉크 성분 감정을 추가로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수첩 전체에 사용된 잉크 성분과 문제의 메모에 사용된 잉크 성분이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압 분석에서도 다른 날짜의 기록들과 동일한 필기 패턴이 확인됐습니다. 사후 추가 기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감정 결과 앞에서 근거를 잃었습니다. 법정 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박성철은 재판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형을 그런 방식으로 잃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밝혀진 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성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호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이었지만 박성철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일부 참작됐습니다. 박성철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길었습니다. 박성철의 변호인은 새로운 주장들을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의 한계를 지적했고 작업일지 메모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했으며 공소시효, 정지 적용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다시 꺼냈습니다. 법정 공방은 몇 차례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특정 날짜와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기재된 수기 메모, 현장 자물쇠 해제 상태와의 일치, 피해자 혈연 표준 시료와의 미토콘드리아, DNA 부분 일치, 섬유 원단 일치,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변화 과정. 이 모든 증거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증거들이 서로를 보완하며 구성하는 전체 그림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무기징역이 유지됐습니다. 박성철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고 기각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1998년 11월 9일 밤부터 2018년 대법원 확정까지 꼭 20년이었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확정 판결 소식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8년 전 재수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수사 기록 파일 안에 끼워져 있던 박성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요양원 개원식 날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요양원 앞에서요. 형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최기성 형사가 그날 밤 샘플 봉투에 직접 서명하고 냉암소 보관을 지시하고 향후 기술 발전 시 재감정 요망이라고 적어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 샘플이 살아남도록 지켜둔 한 형사의 판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최기성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퇴직한 지 몇 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뭔가를 하고 있었는지 배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현 형사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준 원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요. 종신형이라고요. 전화 너머에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기성 전 형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했습니다.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박성준은 평생 그 요양원을 읽었습니다. 늙고 병든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곳을 만들기 위해 젊음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를 없애버린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동생이었습니다.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흐릿해진 기억도 있었고, 산화된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폐수구 아래 봉인된 작은 샘플 안에서, 낡은 수첩 여백의 메모 한 줄 안에서, 포기하지 않은 형사들의 집요함 안에서 진실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박성철은 지금도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 있던 그 언덕 위에는 지금도 바람이 붑니다. 박성준이 좋아했다는 그 바람이요. 맑은 날이면 멀리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들이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한 형사의 선택이 결국 정의를 살려냈습니다. 1998년 11월의 그 밤, 부산 언덕 위 요양원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형제였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라지게 만든 것은 가장 가까이 있던 동생의 탐욕이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수사는 막혔습니다.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시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고 범인은 나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 사건을 잊어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잊지 않았습니다. 그 형사가 봉인해둔 작은 샘플이 8년을 버텼고 그 샘플이 20년의 진실을 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 안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억울했지만 말할 수 없었던 순간, 진실을 알지만 증명할 수 없었던 순간. 그런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것 같지만 진짜 진실은 어딘가에서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분이 떠오르셨나요?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오래가는지 저도 잘 압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드신 생각이나 느낌을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꼭 적어주시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반갑게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오늘도 참 감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잊혀진 사건 속에서 진실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들 손에 별장 아궁이 속 제가 됐습니다. 1993년 11월의 일이었어요. 그 아들은 당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박재영. 가난한 사람들 곁에 언제나 먼저 달려간다는 평판으로 법조계에서 손꼽히던 인물이었어요. 재판정에서는 약자의 편에 서서 권력과 싸웠고 언론에서는 시대의 양심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를 찾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고 전국의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박재영이 흘린 눈물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순자, 70 초반의 노인,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던 분, 이웃들 사이에서 인자하고 다정한 어른으로 불리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어느 새벽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움직였고 이웃들이 나섰어요. 실종 전단지가 서초동 골목 곳곳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단 한 줄의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키워온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찾는데 누가 감히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14년이 지났습니다. 2007년 가을, 경기도 외곽 박재형 소유의 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불길이 잡히고 잔해를 치우던 소방대원의 손이 멈춘 건 무너진 아궁이 잿더미 속에서였습니다. 제 속에 빛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14년 동안 그것이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3년 11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파출소 당직실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수화기를 들었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새벽에 가족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신고를 하는 사람치고는 너무 가라앉은 목소리였거든요. 감정을 간신히 눌러두고 있는 사람 특유의 미세한 떨림이 차분한 말투 사이사이에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가셨는데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걱정이 됩니다. 신고자는 박재영이었습니다. 당시 40대 초반, 서초동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인권 변호사였어요. 가난한 의뢰인의 편에 서는 사람이라는 평판이 법조계 안팎으로 퍼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직 경찰관이 접수대장을 펼쳤습니다. 실종자 성명을 묻자 박재영은 또렷하게 답했어요. 박순자, 어머니 성함입니다. 경찰관이 한 글자씩 받아 적었습니다. 나이, 70 초반이십니다. 신체 특징,
쪽머리에 금속 비녀를 항상 꽂고 다니십니다. 키는 작으시고 마른 편이세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신 게 언제입니까?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기도 보따리를 챙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를 끊고 접수대장을 다시 훑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 새벽 외출 후 미기가. 형사들 사이에서 이런 유형의 신고는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치매 노인이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길을 잃는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됐고 이튿날 아침 탐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들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박순자 할머니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박재영이 알려준 교회였어요. 이른 아침부터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가 평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시던 분이냐고 물었어요.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11월 3일 새벽 기도에는 나오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자리가 비어 있었다고. 형사들은 이것을 숙이 메모에 적었습니다. 새벽 기도 출석 확인 불가. 교회 도착 전 실종 가능성. 그날 오후에는 교회 주변 골목을 돌았습니다. 박재영의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20분 남짓되는 거리였어요. 그 길목의 상인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쪽머리 노인을 본 적 있느냐고. 그러나 새벽 4시의 골목은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연 가게도 없었고 오가는 행인도 없었어요. 목격자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수사 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었다면 골목 어귀마다 카메라가 달려 있었겠죠. 새벽 4시에 누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갔는지, 어느 골목에서 발길을 멈췄는지, 누군가와 마주쳤는지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1993년 서초동 골목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의 기억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가 됐습니다. 탐문 범위를 넓혔어요. 인근 약국과 슈퍼마켓, 버스 정류장 주변까지 돌았습니다. 혹시 새벽에 길을 잃고 헤매는 노인을 본 적 있느냐고. 한 버스 기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슷한 인상의 노인을 새벽에 본 것 같기도 하다고. 형사들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런데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고.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서 있다 보면 노인들 인상이 다 비슷비슷하게 기억된다고 했어요. 확실하지 않은 목격담, 확인할 수 없는 기억. 형사들의 수기 메모에는 물음표가 늘어갔습니다. 인근 병원에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쓰러진 노인이 후송된 적 있는지. 경찰서에서 공문을 작성해 각 병원 원무과에 보냈어요.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에 해당하는 노인은 어느 병원에도 없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연락이 없었어요.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했다는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새벽 공기 속으로 그대로 녹아버린 것처럼. 형사들은 발이 닳도록 골목을 누볐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박재영이 파출소에 찾아왔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형사 앞에 앉은 그는 정중하고 차분했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단정한 태도였어요. 그러나 말을 이어가다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늘 걱정이 됐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재영은 일어서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파출소 문을 나섰어요. 형사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걱정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지쳐 보이는 걱정하는 아들. 그런데 그날 밤 형사는 혼자 수기 메모를 들여다보다 잠깐 멈췄습니다. 가족 관계, 아들 박재영, 동거 여부, 함께 거주, 마지막 목격자, 아들 박재영, 신고자 박재영. 모든 항목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실종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도,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도, 어머니의 평소 동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전부 박재영이었습니다. 형사는 볼펜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건 그냥 수사의 기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중 첫 번째 탐문 대상은 항상 같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메모를 덮으면서도 그 이름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이 다 됐습니다. 담당 형사들이 서초동 일대를 발로 뛴 거리만 해도 상당했어요. 골목마다 들렀고 사람마다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에 대한 실질적인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조용히 속도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즈음 박재영이 담당 형사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고. 전국 방송의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이었어요. 당시 시청률이 높던 프로그램으로 방송을 통해 실종자를 찾은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형사는 이 일을 달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보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방송 당일이었습니다. 생방송 스튜디오. 카메라 여러 대가 박재영을 향하고 있었어요. 진행자 맞은편에 앉은 그는 처음에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과 나이, 쪽머리에 꽂던 금속 비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던 생활 습관.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그러다 진행자가 어머니와의 추억을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박재영의 목이 메었어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제가 편히 모실 수 있을 때가 됐는데. 거기서 말이 끊겼습니다. 진행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박재영이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어디에 계시든 제발 연락 한 번만 주십시오.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닦았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도 실렸어요. 눈물의 박재영 변호사, 어머니를 찾습니다.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경찰 수사본부에 걸려온 전화가 며칠 사이에 수십 통이 넘었어요. 형사들은 교대로 전화를 받으며 하나하나 수기로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신고자 이름, 제보 내용, 장소, 시간, 인상착의, 그것을 대장에 기록하고 하나씩 확인해 나섰어요. 그러나 제보 대부분은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원이 확인된 다른 노인이거나 지역이 전혀 맞지 않거나 인상착의가 완전히 달랐어요. 형사들은 하루 종일 제보를 확인하러 뛰어다녔지만 박순자 할머니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보 전화 한 통이 달랐습니다. 박재영의 집 근처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내서 전화했다고 했어요. 담당 형사가 수화기를 바짝 당겼습니다.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실종되기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우연히 부엌 창문 쪽을 지나가다가 안을 봤는데 할머니가 무언가를 종이에 적고 계셨어요. 그런데 혼자서 조용히 누가 볼까봐 숨기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형사는 메모를 적으며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이셨습니까? 네. 박재영 씨는 안 계셨어요. 형사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재영의 집을 다시 수색해야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았어요. 영장을 받고 집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창고, 그리고 부엌, 찬장 안쪽을 확인하던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찬장 맨 안쪽 구석, 식기 뒤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재영아, 어미가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짧은 글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필체로 보이는 글씨였어요. 형사들이 술렁였습니다. 가출 메모였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집을 나섰을 가능성이
새롭게 열린 거였어요. 치매 기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메모가 진짜라면 할머니가 어딘가 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길을 나섰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수사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단순 가출 쪽으로 무게가 실렸어요.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이 혼자 어딘가를 다녀오려다 길을 잃었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재정리됐습니다. 담당 형사들 사이에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담당 형사 한 명이 메모를 손에 들고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찬장 안쪽 구석이었어요. 아들에게 남기는 메모를 왜 찬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을까요? 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식탁 위에 두거나 냉장고 문에 붙여두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매 기운이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는 노인이 이런 메모를 미리 써서 챙겨두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형사는 메모를 증거 봉투에 담으면서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숙이 메모 여백에 한 줄을 적었어요. 메모 발견 위치 이상, 필적 감정 재확인 필요, 가능성 있음. 그러나 이 메모는 그날 이후 정식 수사 지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사 개인의 찜찜함일 뿐 수사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었어요. 가출 메모가 존재하는 이상 사건 분류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수사는 다시 가라앉았어요. 가출 메모가 발견된 이후 수사는 급격히 힘을 잃었습니다. 형사들의 탐문 횟수가 줄었어요. 공문 발송도 뜸해졌습니다. 담당 형사가 교체됐고 새로 배정된 형사는 파일을 처음부터 훑어보다 가출 메모 항목에서 멈췄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출 노인 사건으로 분류된 미제. 그게 이 사건의 공식 상태가 됐습니다. 박재영은 경찰에 계속 연락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영은 그때마다 알겠다고 수고가 많으시다고 했습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 전화가 언제부터인가 끊겼습니다. 형사들 사이에서도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는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게 됐어요. 오늘 일어난 사건들이 형사들의 하루를 꽉 채웠으니까요. 살인이 있었고 절도가 있었고 폭행이 있었습니다. 서류함 속 미제 파일보다 오늘의 사건이 먼저였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파일은 서류함 안쪽으로 조금씩 밀려났습니다. 박재영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계속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커졌습니다. 방송 출연 이후 그의 이름은 법조계 안팎으로 더 넓게 퍼져나갔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안고도 약자들 곁에서 일한다는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그를 찾는 의뢰인들이 늘었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어요. 언론에서는 그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딘가 편히 계실 거라고 믿는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안타깝다고 했어요. 훌륭한 아들이 그런 아픔을 안고 사는 게 딱하다고 했습니다. 수사 파일은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실종은 이제 누구도 꺼내지 않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웃들도 잊어갔어요. 전단지는 비에 젖고 햇빛에 발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998년이 됐습니다. 박재영이 미국으로 떠났어요. 로스쿨 연수였습니다. 3년 예정이었어요. 출국 전 지인들과 가진 자리에서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더 공부해서 더 좋은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그걸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좌중이 박수를 쳤어요. 안타깝고도 존경스럽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는 그를 배웅하는 사람들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여정이 나중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걸. 서초동 경찰서 서류함 안 박순자 할머니의 파일은 그대로였습니다. 담당 형사가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에도 파일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두꺼운 종이 파일 안에 탐문 기록, 제보 목록, 수기 메모들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 여백, 최초 담당 형사의 손글씨로 적힌 두 줄이 있었습니다.
메모 발견 위치 이상. 실적 감정 재확인 필요. 가능성 있음. 아무도 그 두 줄을 다시 꺼내 읽지 않았어요. 10년이 넘도록 2001년 박재영이 귀국했습니다. 더 단단해진 얼굴이었어요. 더 넓어진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서초동의 시대가 그를 환영했어요. 동료 변호사들은 반갑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뢰인들이 몰렸어요. 그는 어느새 법조계에서 가장 두꺼운 신뢰를 받는 이름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실종으로부터 14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세상은 박재영을 인권 변호사로 기억했고, 박순자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가을, 경기도 외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박재형 소유의 별장이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였습니다. 소방차가 달려갔고 불길이 잡혔습니다. 잔해 정리를 시작한 소방대원이 무너진 아궁이 앞에서 손을 멈췄어요. 제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은 무언가가 시커먼 제 위에서 빛을 내고 있었어요. 14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파일이 이제 막 꺼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두 줄의 메모가 비로소 숨을 쉬려 하고 있었어요. 그 반짝이는 물건이 품고 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무거우시죠? 눈물 흘리며 어머니를 찾던 그 아들이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의 직감이 맞습니다. 제 속에서 발견된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14년간 완벽하게 쌓아올린 가면이 어떻게 벗겨지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07년 10월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야산 아래에 자리 잡은 작은 별장 하나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어요. 이른 오후였습니다. 인근 주민이 연기를 먼저 발견했어요. 하늘로 치솟는 짙은 연기 기둥을 보고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고 불길은 1시간 남짓 만에 잡혔어요. 별장은 외벽만 간신히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부는 대부분 타버렸어요. 특히 안채 한쪽에 있던 전통 아궁이 구조물이 화재 열기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궁이 주변 벽이 내려앉으면서 잔해가 쌓였고 그 위에 제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소방대원들이 잔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벽돌 조각과 타다 남은 목재를 드러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다 아궁이 가장 깊숙한 부분, 잿더미가 가장 두껍게 쌓인 자리에서 한 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뭔가 걸렸어요. 삽으로 살살 재를 걷어냈습니다. 시커먼 제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빛이었습니다. 화재 현장 한가운데서 빛이 났어요. 대원이 허리를 굽히고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재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느다란 금속 막대 하나가 있었어요. 구부러지고 그을렸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쪽머리에 꽂는 금속 비녀. 소방대원은 직감했어요. 이건 그냥 넘길 게 아니었습니다.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연락했어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잔해를 살폈습니다. 작은 금속 조각은 치과 보철물이었어요. 금으로 만들어진 치아, 보철물. 형태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감식반이 투입됐어요. 보철물과 비녀를 수거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찍고 잔해를 추가로 분류했어요. 그 과정에서 인체 골격으로 보이는 뼈 조각들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극도로 소각된 상태였어요.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경찰이 별장 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박재영, 변호사, 서울 서초동. 그 이름이 수사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기억이 금방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초동 경찰서에 조회를 넣고 나서야 연결됐습니다. 박재영, 모친 실종 미제 사건. 1993년, 14년이었습니다. 서초동 경찰서 서류함에서 파일이 꺼내졌어요.
먼지를 뒤집어 쓴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빛바랜 수기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탐문 메모, 제보, 목록, 필적 감정 요청, 대기 항목, 그리고 맨 안쪽 여백, 최초 담당 형사의 손글씨, 메모 발견 위치 이상, 필적 감정 재확인 필요, 가능성 있음. 14년 전 형사가 찜찜함을 이기지 못해 여백에 적어둔 두 줄이었습니다. 정식 수사 지시도 아니었고 공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형사의 직관이었습니다. 그 두 줄이 14년 동안 파일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아궁이에서 발견된 금, 보철물과 금속 비녀가 어떻게 화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였습니다. 이것이 납득되지 않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어요.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은 이랬어요. 일반 목재가 아궁이에서 연소될 때 발생하는 온도는 섭씨 500도에서 600도 수준입니다. 금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섭씨 1060도가 넘어요. 아궁이 구조는 사방이 벽돌로 막혀 있어서 일반 목재 연소만으로는 금이 녹을 만큼의 온도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두꺼운 잿더미 아래에 파묻혀 있었다면 열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속 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속 자체는 고온에서 변형될 수 있지만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습니다. 구부러지고 그을릴 수 있지만 형태가 남아요.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아궁이 잿더미 깊숙이 묻혀있던 금, 보철물과 금속 비녀가 14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2007년 화재 이후 잔해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것.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발견된 보철물이 박순자 할머니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법의학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법의학 감정팀이 확보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궁이에서 발견된 금 보철물,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생전에 다니던 치과의 진료 기록이었어요. 14년이 지난 치과 기록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폐업한 치과였어요. 수사관들이 폐업 치과의 진료 기록 보관 여부를 추적했어요. 당시 의무기록 보관 규정에 따라 폐업 후 일정 기간 기록을 보관해야 했는데 운이 따랐습니다. 폐업 치과 원장이 개인적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오래된 수기 진료 카드 형태였습니다. 환자 이름, 치료 부위, 사용 재료가 손으로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 상악, 우측 어금니, 금, 보철물 시술, 날짜와 담당 의사 서명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법의학 감정관이 발견된 금, 보철물과 진료, 기록의 치아, 위치와 형태를 대조했어요. 세밀한 작업이었습니다. 보철물의 크기, 형태, 부착 방식, 진료, 기록에 적힌 시술 내용, 두 가지가 일치했어요. 아궁이에서 나온 금, 보철물은 박순자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뼈 조각들이었어요. 극도로 소각된 상태였지만 법의학 분석 결과 인체 골격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별과 추정 연령대가 일치했어요. 일은 전후의 여성, 박순자 할머니에 부합하는 결과였습니다. 수사팀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가출 메모 문제를 건드려야 했어요. 14년 전 파일에서 가출 메모 원본이 꺼내졌습니다. 당시 증거 봉투에 담겨 보관돼 있던 종이였어요. 세월이 지나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색됐지만 필체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재영아, 어미가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필적 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했습니다. 함께 제출한 것은 박순자 할머니의 다른 필적 샘플이었어요. 수사관들이 수소문에서 찾아낸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교회 헌금 봉투에 직접 이름을 쓴 것, 이웃에게 보낸 짧은 메모 한 장, 오래됐지만 필체가 남아있는 샘플들이었어요. 1993년 당시에는 유관과 기본적인 필적 비교 수준의 감정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2007년에는 달랐어요. 필적 감정 기술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필선의 압력 분포, 회계 시작과 끝, 필기 속도에 따른 잉크 번짐 패턴,
손 떨림의 리듬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식이었어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출 메모의 필체는 박순자 할머니의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수사팀이 조용해졌어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감정관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필적 샘플에는 노인 특유의 손떨림 흔적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회계 끝부분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필선 압력이 고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출 메모는 다릅니다. 전체적인 글자 형태는 유사하게 흉내를 냈지만 필선 자체가 일정하고 안정적입니다. 손 떨림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타인의 필체를 모방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위조였습니다. 누군가 박순자 할머니의 필체를 흉내내어 메모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찬장 안쪽 깊은 곳에 숨겨뒀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을 때 발견되도록 수사 방향을 가출로 틀기 위해 그 메모를 집 안에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재영이었어요. 수사팀은 박재영을 소환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요청을 했어요. 연락을 받은 박재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을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다운 태도였어요. 며칠 뒤 박재영이 수사관 앞에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넥타이도 단정히 매고 있었습니다. 수사관과 눈을 마주치며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관련 사건 때문에 오신 건 맞죠?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별장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아궁이 잔해에서 물건이 발견됐다고. 박재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감스러운 일이죠. 오래된 별장이라 관리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차분했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발견된 금 보철물 사진이었어요. 박재영의 눈이 사진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치과 보철물로 보입니다만.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치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이것이 어머님의 보철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영이 처음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머니가 그 별장에 가신 적은 있어요. 예전에 가족끼리 다녀온 적이 있으니까요. 그때 뭔가를 두고 가신 것 아닐까요? 다시 차분해졌어요. 설명이 준비된 사람처럼. 수사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카드를 꺼냈어요. 가출 메모 얘기를 꺼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를 설명했어요. 메모의 필체가 어머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영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그 메모를 처음 봤을 때 어머니 글씨라고 생각했는데요. 감정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사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두 곳의 감정기관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습니다. 박재영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 이상의 질문에는 변호인을 선임한 후에 대답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수사관들 사이에서 눈빛이 교환됐습니다. 박재영은 법을 알았어요. 자신이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를 더 선명하게 보이게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수사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박재영 측 변호인이 즉각 반격에 나섰어요. 발견된 뼈 조각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철물 하나와 필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박재영을 피의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어요. 법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이 정황 증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박재영은 귀가했습니다. 정장 차림 그대로 단정하게. 수사관들은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고 처음부터 다시 훑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어요.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14년 동안 이 남자가 감춰온 것이
금 보철물 하나뿐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박재영이 아궁이를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던 거죠. 그런데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게 보철물만이었을까요? 수사팀은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14년치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탐문 메모, 제보 목록, 필적 감정 결과, 법의학 감정서, 별장 화재 현장 사진. 수사관들이 돌아가며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였어요.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수사관이 파일 뒤쪽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박재영의 출입국 기록이었습니다. 재수사 초기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서 함께 뽑아둔 자료였는데 증거 검토에 밀려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수사관이 기록을 훑었습니다. 1998년 출국, 미국, 1999년, 미국, 2000년, 미국, 2001년 귀국, 3년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공소시효 담당 검사한테 지금 바로 연락해야 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당시 기준으로 15년이었습니다. 1993년 사건이라면 2008년이 만료 시점이에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재영이 미국에 머문 3년이 그 기간에 해당했어요. 3년이 정지되면 실질 만료 시점은 2008년이 아니라 2011년이 됩니다. 지금은 2007년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아직 4년이나 남아 있었어요. 수사팀의 생기가 돌았습니다. 시간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뼈 조각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하는 중이었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에는 지금 당장 박재영을 옥죄할 수 있는 재료가 이미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 기록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순자 할머니 명의의 재산 기록을 파고들었어요. 등기소에 직접 찾아가 수기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어요. 서울 인근 소규모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명의가 박재영으로 이전된 시점이 있었어요. 1993년 10월이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실종되기 불과 한 달 전이었어요. 그것도 박순자 할머니가 직접 서명해서 명의를 이전한 형태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서류를 들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의 서명도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필적 감정팀이 다시 투입됐어요. 부동산 명예 이전 서류에 적힌 박순자 할머니의 서명과 생전 필적 샘플을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어요. 서명 역시 위조였습니다. 박재영은 어머니 명의의 토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 서명을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박순자 할머니가 사라졌어요. 그 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기가 완성됐어요. 재산 명예 이전을 둘러싼 갈등, 혹은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됐거나 알아가고 있었거나 박재영에게는 어머니의 침묵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어요.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박재영의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찾아갔어요. 오후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박재영은 의뢰인과 면담 중이었어요.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재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박재영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수사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했어요. 박재영이 천천히 영장을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표정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 읽고 나서 영장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에게 양해를 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재영이 의뢰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겠다고 했어요.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나갔습니다. 박재영이 일어나 재킷을 입었어요. 가방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 앞에 서서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변호인 선임은 이동 중에 연락해도 되겠습니까? 수사관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박재영이 수갑을 찾습니다. 그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수사관의 손도 잠깐 멈칫했어요.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이 나라의 법정에서 약자의 편에 선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취조실에서 박재영은 달라져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체포될 때의 그 단정함은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았어요. 보철물 사진, 필적 감정 결과,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와 서명 위조 감정 결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라갈 때마다 박재영의 눈이 그것을 훑었습니다. 변호인이 도착했어요. 잠깐 귓속말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박재영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집을 나가셨어요. 메모는 제가 위조한 게 아닙니다. 토지 명의 이전은 어머니가 직접 원하셔서 한 것이고요.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겁니다. 수사관이 물었어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보철물이 선생님 별장 아궁이에서 발견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재영이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뜨고 나서 말했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릅니다. 수사관은 조용히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박재영은 부인했어요. 그러나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14년 동안 흠잡을 데 없이 쌓아온 그 가면에 이제 선명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안쪽에서 진짜 박재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가 끝내 감추려 했던 단 하나의 진실이 마지막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취조실 안에서 박재영이 입을 다물수록 바깥의 수사관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이 남자는 법을 압니다. 어디서 버텨야 하고 어디서 인정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감추려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취조실 안의 시간은 바깥보다 느리게 흘렀습니다. 박재영은 변호인 옆에 앉아 수사관의 질문 하나하나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었어요. 모릅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셔서 한 일입니다. 그 세 가지 답이 반복됐어요.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 버텨야 하는지 정확히 계산하면서 말을 골랐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꺼낼 때마다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표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취조실 안에서 박재영이 버티는 것보다 바깥에서 기다리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유전자 감정 결과였습니다. 아궁이 잔해에서 수거한 뼈 조각 샘플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나 있었어요. 결과가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수사팀장의 책상 위에 공문 봉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신이었어요. 팀장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수사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문서를 펼쳤어요. 읽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왔어요. 일치합니다. 아궁이 잔해에서 수거된 뼈 조각의 유전자, 프로파일이 박재영의 혈액 샘플과 모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극도로 소각된 뼈 조각이었지만 치밀한 샘플 추출과 분석 과정을 거쳐 충분한 유전자 정보가 확보됐어요. 아궁이 속 유골은 박순자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자리에 앉아 잠깐 눈을 감았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확인이 되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70 초반의 노인이 별장 아궁이 속에서 불에 태워졌어요. 쪽머리에 금속 비녀를 꽂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던 그 분이. 그리고 그 아들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팀장이 일어섰습니다. 취조실로 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재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수사관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변호인 쪽으로 눈길을 한번 줬습니다. 뭔가를 감지한 눈빛이었어요. 팀장이 자리에 앉으며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재형 앞으로 밀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입니다. 별장 아궁이에서 발견된 유골이 어머님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재영이 문서를 들어 읽었어요. 읽는 동안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려놓았어요. 변호인이 조용히 뭔가를 적었습니다. 박재영이 입을 열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유골이라면 어머니가 그 별장에서 돌아가신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돌아가시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스스로 그 별장을 찾아가신 것일 수 있어요. 수사관이 바로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별장에 찾아가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어머님이 별장에서 돌아가신 후 유골이 아궁이 속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박재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변호인이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그러나 이미 박재영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눈빛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균열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오늘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말이 취조실 안에 잠깐 떠 있었습니다. 박재영의 눈이 수사관의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재영이 처음으로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그러나 박재영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취조실 밖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재영이 변호인과 상담하는 시간 동안 바깥에서는 또 다른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별장 아궁이 구조였습니다. 화재 이후 무너진 아궁이 잔해를 정밀 복원 분석한 결과가 막 도착해 있었어요. 전문가의 분석 내용은 이랬습니다. 해당 별장의 아궁이는 전통 구조로 내부 공간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내부에서 발견된 유골의 위치가 특이했어요. 아궁이 가장 안쪽 깊숙한 곳, 그것도 두꺼운 잿더미 아래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이 우연히 아궁이 안에 놓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신을 아궁이 안에 넣고 불을 피운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아궁이 주변 바닥에서 수거된 재 샘플 분석이었습니다. 일반 목재, 재와 다른 성분이 섞여 있었어요. 장작 외에 별도의 연료를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시신 소각을 위해 화력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가